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조소와 그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다시 좀 들썩인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왜 유독 특정 지역만 오르는 건지,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는 여전하냐, 이런 거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한국이 어쩌다 이 부동산 왕국 소리까지 듣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구조적 문제 그리고 최근 양극화까지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집중하게 됐는지 또 이 문제가 왜 이리 풀기 어렵다고 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요. 2024년 들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좀 꿈틀대고 있어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동남권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같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지방이나 또 일부 광역시는 여전히 좀 하락세를 보이는 곳도 있어서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핵심 지역 위주로만 온기가 좀 도는 그런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전 상승장이랑은 예를 들어 한 2020년 그때랑은 양상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좀 저 광범위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2020년 그때는 노원구라든지 강서구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낮은 지역들, 이런 곳 거래가 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강남 3구 같은데 이 고가주택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되는 곳, 확실한 곳에만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장 현상을 넘어서서 소득이나 자산 격차 확대하고도 이게 깊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 배경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거 정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변화랑 맞물려서 나타났고 또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진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을 확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채 갖고 세금 많이 내는 것보다는 입지 좋은 핵심 지역에 좀 비싸더라도 확실한 주택, 딱 한 채, 이걸 소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거죠. 아, 세금 부담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서울 동남권 같은 핵심 지역 고가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 이게 늘면서요. 결국 그쪽 지역 거래량하고 가격을 같이 밀어올리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산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계층 간 격차를 더 벌리는 쪽으로 작용한 셈이죠. 이야, 정말 한국 사회의 이 부동산에 대한 집중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중요해진 걸까요? 그 시작점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뿌리는 19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시기인데요. 산업화랑 도시화가 정말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일자리 찾아서 대도시, 특히 서울로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1960년에 한 250만 명, 그 수준이던 서울 인구가 1980년대 가면 거의 1,000만 명 육박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1,000만 명? 상상하기 힘든 속도네요. 네, 정말 그렇죠. 당연히 집이 부족해졌고 집값,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63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강남 일부 지역 땅값이 무려 20배에서 50배까지 뛰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50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네요. 그럼 정부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나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정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이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아파트 단지 건설이었어요. 마포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특히 1970년대 강남 개발이랑 맞물려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정말 빠르게 들어섰죠. 아, 그때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단순히 그냥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요. 편리함, 또 현대적인 이미지, 그리고 좋은 학군 같은 것들이 결합되면서 중산층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초기 강남 아파트 중 일부는
홍수 피해 막으려고 고지대로 이주시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아, 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마땅한 투자처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가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 보호제도가 굉장히 좀 미흡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에 처음 만들어지긴 했는데 초기에는 계약기간 보장이 고작 1년이었거든요. 1년이요? 생각보다 짧았네요. 네, 우리가 지금 아는 2+2년 계약갱신 요구법 있잖아요.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 2년 거주 보장하는 거, 이게 2020년에야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했던 경험에다가 정부의 청약제도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지원 같은 내 집 마련 장려책들, 그리고 또 자가 소유를 사회적인 성공이나 안정의 지표로 여기는 그런 문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 집 마련 열망이 아주 강해진 겁니다. 단순히 문화나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이런 것도 문제 해결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인 요인도 아주 중요해요. 우선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는 높은데 국토의 70%가 산지잖아요. 개발 가능한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 주도로 토지를 비교적 쉽게 수용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건설사들이 좀 비슷한 모양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 이게 일반화됐죠. 또 사업 구조도 좀 복잡해요. 보통 자금력이 좀 부족한 영세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이라고 하죠. 사업 자체를 담보로 돈 빌려서 사업하고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형태. 아, PF 대출 요즘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네, 이런 구조는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해서요.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져서 미분양이 좀 발생한다. 그러면 연쇄적인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황기에는 공급이 확 줄어들고 이게 나중에 다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위험을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 건설사들도 이미 검증된 좀 획일적인 아파트만 계속 짓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정책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 정책들을 보면 규제를 막 강화해도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그런 인상도 좀 있는데 실제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사를 쭉 보면 그 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료들을 보면 1987년에서 90년 폭등 이후에 일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급이 있고 나서야 시장이 좀 안정됐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나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같은 대규모 공급이 있었을 때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즉,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꺾기가 어려웠고 결국은 대규모 공급이나 경제 위기 수준의 충격, 이게 있어야 시장이 꺾였다는 거죠. 공급이 정말 중요했군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통화량 지표들, M1, M2 비율 같은 거요. 이런 지표 역시 부동산 가격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정책뿐만 아니라 이 유동성이라는 큰 파도도 함께 봐야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요.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최근 몇 년의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도성장기의 어떤 압축적인 경험, 또 독특한 도시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반복된 정책 실험의 역사,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아주 강한 사회문화적 열망,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결과라고 봐야겠죠. 최근 우리가 목격하는 이 양극화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인 토대 위에 자산 격차라는 현실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결국 한국에서 부동산은 진짜 단순한 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서 너무 많은 가계의 자산이 여기에 묶여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도 참 쉽지 않고 또 급격한 변화는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현재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